때는 조선시대 숙종대왕이 막 왕위에 올랐을 때였다. 비는 알맞게 내리고 바람 또한 고르게 불어 풍년이 드니 집집마다 부족한 게 없었다. 길거리에는 구걸하는 거지도 없었고 남의 것을 탐내는 도적도 없었다. 나라는 태평했고 백성들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다. 그 시절 서울 다락골에 이춘풍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는 얼굴도 잘생기고 풍채도 좋은 데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다. 게다가 부모는 장안의 제일 가는 부자였다. 부모에게는 자식이라곤 춘풍 하나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춘풍의 부모가 한꺼번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저런 달랑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세상을 뜨다니. 춘풍이 너무 불쌍하군. 주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 3년상을 치르자 춘풍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 책은 한 자도 읽지 않고 술만 마시고 기생집에 드나들고 돈을 제멋대로 펑펑 썼다. 저러다 큰일 나겠는데? 돈을 물쓰듯 하며 돌아다니니 그 많은 재산인들 어디 나만 나겠어?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 한마디씩 했지만 아무도 춘풍을 말릴 수가 없었다. 춘풍을 가르칠 친척이 주위에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춘풍은 불량하고 문란한 친구들과 휩쓸려 다니며 밤낮으로 먹고 마시고 놀기만 했다. 활쏘기, 풍류하기를 비롯하여 갖가지 노름에 빠져 세월을 보내는가 하면 온갖 기름진 음식과 술에 취해 놀다 보니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돈이 다 떨어지자 춘풍 곁에서 비를 맞추며 같이 마시고 먹고 놀던 사람들이 춘풍을 슬슬 피하기 시작했다. 춘풍이 아는 체를 해도 모르는 척하고 내빼기 일쑤였다. 춘풍이 터덜터덜 집에 들어와 혼잣말을 했다. 집이 가난해지면 어진 아내가 생각난다 하더니 그 말이 맞구나. 이제 돈 한 푼 없으니 어찌할꼬. 그 말에 춘풍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대장부로 태어나면 글공부와 무예에 힘써 과거에 급제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후세의 이름을 떨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농사일에 힘을 써서 아내와 자식을 굶기지 말고 입는 것 먹는 것 걱정 없이 잘 살면서 내외가 평생을 같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춘풍이 듣기 싫어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녀자가 남자 하는 일에 무슨 그렇게 잔소리가 많소이까? 춘풍의 아내는 그래도 말을 계속 이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많던 부모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고 노비와 농과 밭까지 남에게 다 넘겨주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옛말에 노는 것 좋아하는 사람 치고 집안의 재물을 모두 날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나리골에 사는 형조 사령이 씨는 기생집에 가서 놀다가 나중에 신세를 망쳤고 그 통례문에 벼슬아치 밑에서 일하던 동문 밖에 사는 오 씨도 노름하다가 말년에 거지가 되었다오. 남산골에 사는 화진이도 젊었을 적 술 먹고 기생집에 가서 즐기다가 늙어서 잘못 죽고 모시정골에 사는 김부자도 술 잘 먹고 허황된 생각만 하더니 결국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기름 장사를 다닌다오. 춘풍 아내가 한숨을 내쉬며 말하자 춘풍이 대답했다. 부인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사환 대실이는 술 한 잔을 못해도 돈 한 푼을 못 모으고 이각동이는 50이 되도록 술과 기생을 몰랐어도 남의 집 사환을 못 면했고 답골에 사는 복동이는 노름을 몰랐어도 수천금을 다 날리고 굶어 죽었다오. 이런 걸 보면 반드시 주색 잡기 좋아한다고 집안이나 신세가 기울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 않소. 술 잘 먹는 이태백도 100년 3만 6천리를 매일 술 취해 있어도 한리막사 벼슬을 지냈고 자골전에 사는 일손이는 술과 기생 좋아하였어도 나중엔 잘 되어서 일품 벼슬까지 지냈다오.
이를 볼지라도 술과 여인을 좋아하는 것은 남자에겐 흔한 일 아니겠소. 나도 이렇게 논일다가 일품벼슬 하고 이름을 우수에 남길 것이오. 춘풍은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 그러나 며칠 지나 아침 저녁 끼니도 이을 수 없게 되자 그제야 뉘우치며 아내에게 사과하고 비는 것이었다. 부디 노여워 마시오. 내 이제 깨달았다오. 지난 일은 모두 내 잘못이구려. 그런데 이제 이렇듯 가난하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그래서 말인데 오늘부터 집안일을 모두 부인에게 맡길 것이니 부인 마음대로 다스리시오. 춘풍 아내가 기운 없이 대답했다. 부모님이 이루신 재산을 주색 잡기에 다 없앴으니 이후에 혹시 내가 바느질 길쌈하여 돈푼을 모아보았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재산을 조금이라도 모으면 당신이 또 주색 잡기로 다 없앨 텐데 무슨 재미로 살림을 도맡아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춘풍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부인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 내가 다시는 주색 잡기 안 하겠다는 것을 수기로 써주겠소이다. 하더니 종이와 붓을 꺼내어 수기를 쓰는 것이었다. 모년 모월 모일 기록을 남겨 전하노라. 조상이 물려준 많은 재산을 주색 잡기로 탕진하고 이제야 그 잘못을 깨달아 후회하고 있노라. 그리하여 오늘 이후로 집안일을 모두 아내 김씨에게 맡기니 김씨가 살림을 다스린 후로는 어떠한 재산이라도 모두 김씨 재산이요. 이 춘풍은 돈 한 푼 곡식 한 마리라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후 만약 주색 잡기를 하고 노름을 하거든 이것을 가지고 관청에 가서 법대로 해도 이 춘풍은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춘풍이 보증하여 이거를 쓰노라. 춘풍이 자신의 이름을 써서 주니 춘풍 아내가 기가 막힌 듯 말했다. 이 수기를 가지고 관청에 가 법대로 하라고 하였는데 어찌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을 고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춘풍이 아내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군 그래. 그럼 고쳐 쓰지 뭐. 이 춘풍은 자신이 쓴 수기를 얼른 고쳐 썼다. 이후 만약 이 춘풍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그는 못난 놈의 자식이라 할 것이니 이 수기에 적힌 대로 실행할 것이다. 이 춘풍은 자신이 직접 쓴 수기를 아내 김씨에게 넘겨주었다. 춘풍의 아내는 수기를 받아 장롱에 넣어두고 이날부터 살림을 모두 맡아 다스렸다. 김씨는 온 동리에 소문이 날 정도로 바느질 솜씨와 길쌈 솜씨가 좋았다. 그래서 너도 나도 김씨에게 일거리를 맡겼다. 김씨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일을 했다. 다품 받고 새 버선 짓기, 한돈 받고 뜨개 버선, 두품 받고 한삼 짓기, 서품 받고 헌옷 깁기, 너돈 받고 창옷 찢기, 닷돈 받고 도포 만들기, 6돈 받고 철릭 찢기, 7돈 받고 이부자리와 베개 만들기, 한냥 받고 속적삼 누비기, 서냥 받고 긴옷 누비기, 두냥 받고 겹옷 누비기, 너냥 받고 관복 찢기 등 만들지 않은 옷이 없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겨울이면 무명길쌈, 여름이면 삼백일쌈, 가을이면 염색하기 등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다. 이렇게 춘풍 아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쉴 새 없이 일을 하니 점점 많은 돈이 쌓여갔다. 또한 4, 5년 모은 돈을 그대로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금세 집안이 옛날처럼 부자가 되었다. 아내 김씨가 부지런한 데다가 수완도 좋은 덕분에 기울었던 가세가 넉넉해져 이제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었다. 춘풍은 아내 덕에 옷도 잘 차려입고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날마다 술에 취해 살았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흐트러져서 옛날 즐기고 논일던 시절이 저절로 생각났다. 가만히 있자니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군. 이렇게 만날 재미없게 살면 뭐라누. 무슨 수를 내야겠어. 이춘풍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춘풍은 아내 몰래 호조 돈 2,000냥을 비싼 이자로 구워서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려 했다. 춘풍은 마치 자신이 장사라면 온갖 일을 잘하는 사람인 양 거들먹거렸다. 그러자 춘풍의 아내가 크게 놀라 말했다. 서방님, 내 말 좀 들어보소. 부모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사이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세상 물정도 어두운데 어딜 가신단 말씀입니까? 평양이란 곳이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돌아 기생집 미인들이 돈 많고 허황한 자들을 보면 온갖 개교를 부려 알거지로 만든답니다. 그러니 제발 가지 마세요. 춘풍의 아내가 춘풍을 붙들며 간곡하게 말렸다. 나도 또한 사나이 대장부요. 예전에 집안이 망했을 때 내 얼마나 원통했는지 아시오. 그 원통함이 골수에 맺혔소. 재산은 흩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는데 나라고 늘 망하기만 하겠나. 나도 크게 한몫 잡아볼 것이오. 자, 내 속히 다녀오겠소. 춘풍이 곧 길 떠날 준비를 마치자 춘풍의 아내는 다시 한번 간곡히 말렸다. 몇 년 전에 살림을 결단내고 난 뒤 돈 한 푼 곡식 한 마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수기를 써서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그 사이 잊으셨나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 살림을 내게 맡기고 편안히 계십시오. 부디 가지 마십시오. 춘풍이 이 말을 듣고는 어질고 착한 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니 이리 치고 저리 치며 불같이 화를 냈다. 남편이 천리 먼 길 장사길을 나서려는데 어디서 여자가 잔말이 이렇게도 많은 것이냐. 잔소리 말고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놓으시오. 춘풍은 언제 수기를 써서 약속을 했냐 한 듯이 제 아내를 윽박질러 집안 재물을 털어 말에 싣고 떠났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 춘풍 아내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추스리며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물이 절로 두 뺨을 적셨다. 춘풍은 호조에서 빌린 돈 2,000냥과 아내를 윽박질러 빼앗은 돈 500냥을 합해 2,500냥을 말에 싣고 호랑이 가죽 안장을 한 좋은 말을 타고 의기양양 평양을 향해 떠났다. 돈 2,500냥을 보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다. 허허, 역시 돈이 좋기는 좋구나. 이래도 좋은 걸 진작 이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이춘풍은 지난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어깨를 활짝 편 채 평양으로 향했다. 연소문과 무학제를 지나 청석골에 다다랐다. 때는 3월 꽃 피는 계절이라 연분홍 꽃잎은 바람에 흩날리고 휘휘 늘어진 수양버들엔 꾀꼬리가 날아들었다. 때는 봄이라 경치 참 좋구나. 춘풍은 기분이 좋아 이리저리 둘러보며 탄성을 질렀다. 가는 곳마다 꽃 피고 푸른 잎 돋아나고 나비와 새는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동선령을 넘어 황주 평영을 구경하고 평양을 바라보고 영계골과 심리장림을 지나 대동강에 다다라 모란봉을 쳐다보니 그 아래 부병로가 둘러대고 대동문 영관정이 다 보였다. 드디어 평양에 도착하였다. 성내에 들어서니 사람들도 많고 집들도 많고 길거리도 시끌시끌했다. 평양에 오길 정말 잘했어. 그 망할 여편 내가 말리지만 않았으면 더 일찍 오는 건데. 춘풍은 기분이 좋아 사방을 둘러보며 희죽거렸다. 춘풍은 청로 앞을 지나 나그네들이 주로 묵는 여관 동편에 머물 곳을 정했다. 그리고는 12발이 실어온 2,500냥 돈을 차례로 들여놓았다. 이 모습을 보던 여관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대접이 달라졌다. 춘풍은 3, 4일 여관에 머무는 동안 거들먹거리며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세상 물정을 살폈다. 어느 날 춘풍이 할 일 없이 난간에 기대어 있는데 한 집이 눈에 띄었다. 집도 좋았지만 그 집 여주인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멀리서 보아도 아름다운 모습에 춘풍은 금방 사로잡혔다.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요? 춘풍이 여관 주인에게 은밀히 물었다. 여관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평양에서 제일 가는 미녀 주어리를 모른단 말이오. 얼굴도 예쁘지만 노래도 잘하지요. 나이는 몇이나 되었소? 춘풍의 가슴 속에 점점 호기심이 일어났다. 나이는 15세, 평양뿐 아니라 평양 성내 호걸이나 전국 팔도의 한량들이 추월을 한번 보기만 하면 그 모습에 반해 수백 냥을 물쓰듯 한답니다. 여관 주인의 말에 춘풍은 마음이 설레어 추월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한편 추월은 서울의 부유한 장사치 이춘풍이 수천 냥을 싣고 와서 뒷집 여관에 머물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호박덩이가 저절로 굴러들어왔군. 이춘풍 저 양반을 어떻게 구워 삶아 돈을 빼낼까? 추월은 춘풍을 홀리려고 자기 집 창가에 예쁘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춘풍이 힐끗 보니 추월의 얼굴은 마치 푸른 하늘에 뜬 달과 같았다. 또 어찌 보면 반쯤 핀 몰 하나 같기도 했다. 살포시 눈을 내리깔고 앉은 자태는 그 유명한 중국의 절세가인 양귀비가 울고 갈 정도로 아름다웠다. 춘풍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추월은 문득 오동나무로 만든 거문고를 무릎 위에 얹어놓고 봉황곡을 탔다. 거문고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얀 5 손가락과 곡을 음미하는 듯 눈을 지그시 감은 그 모습에 춘풍은 몸과 마음이 황홀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춘풍은 원래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화약 한 줌을 쥐고 모닥불에라도 뛰어들 사람인지라 정신을 못 차리고 추월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당장 만나봐야겠어. 춘풍이 멋지게 차려입고 갈지자 걸음으로 중문 안에 들어서자 추월이 기다렸다는 듯 버선발로 달려나왔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추월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계단 밑까지 내려와 춘풍의 적삼을 붙들었다. 춘풍은 그 아름다운 얼굴에 정신을 못 차리고 휘청거렸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어서 들어가시지요. 추월은 춘풍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춘풍은 못 이기는 채 추월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간 춘풍이 좌우를 살펴보니 집도 화려하게 꾸며놓았다. 6간이나 되는 큰 대청마루 좌우에 위치한 툇마루에 2층 난간이 맵시 있었다. 방안 또한 그 치장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웠다. 국화가 새겨진 창도 아름다웠지만 벽에 걸린 미인도 또한 무척 아름다웠다. 벽장문엔 수묵화로 대나무 잎을 그려서 붙여두고 방에는 원앙 금침을 개어놓았다. 흰 벽과 기둥에는 중국 한나라 시대의 유명한 유학자인 동궁서의 글이 붙어 있었다. 그뿐 아니라 제갈량의 출사표와 적벽부, 양양가가 몇 구절 붙어 있었다. 여기저기 놓여있는 노초대와 등잔거리, 요강, 침을 뱉어놓은 그릇인 타구, 잿더리, 청동화로, 3층 화류장 등도 고급스럽고 값이 나가 보였다. 자, 앉으시지요. 추월이 춘풍을 자리에 앉히더니 자신은 그 앞에 어여쁘고 단정하게 앉았다. 추월이 춘풍을 향하여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춘풍은 추월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앉은 모양이 참으로 아리따웠다. 고운 얼굴은 흰 분으로 아름답게 화장하고 숱이 많은 긴 머리채는 봉황을 새긴 비녀를 꽂았으며
의복은 비단 고쟁이에 명죽객기 적삼에 호딴 치마를 주름잡아 입은 것이 맵시도 있거니와 날아갈 것 같았다. 웃을 때마다 보이는 붉은 입술과 흰 이는 마치 봄바람에 반만 피어난 붉은 연꽃과 같았다. 춘풍은 그 모습에 숨이 콱 막히는 듯했다. 추월이 살짝 고개를 들어 잠깐 웃고는 춘풍에게 물었다. 먼 길 경성에서 평안히 오셨습니까?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춘풍의 말에 추월이 다시 살짝 미소를 짓고는 탓하는 듯이 말했다. 바로 제 집의 뒷집에 자리를 정하고 4, 5일이나 묵으셨으면서 어찌 그리 더디 찾아주셨는지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추월이 살짝 눈을 흘기더니 밖으로 나갔다. 얼마 지나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 상 가득 차려왔다. 국화 새긴 소반에 주전자 올려놓고 주르르 엮은 홍합, 생선찜, 갈비찜, 귤병, 당대추, 반달 같은 계피떡과 먹기 좋은 꿀합떡, 보기 좋은 화전이 가득했다. 또한 익히지 않은 꿩고기, 연기찜, 전복, 어회, 겨자, 초장, 꿀통에서 갓 떠낸 꿀 등을 사이사이 올렸다. 맛 좋은 배, 벗긴 날밤, 접은 곶감, 은행, 대루, 청포도, 흑포도, 머루, 다래, 유자, 석류, 감자, 능금, 참외, 수박 등 온갖 보기 좋은 과일도 빠짐없이 갖추었다. 술을 담는 병도 거북병과 자라병과 오리병, 외화병, 당화병, 일출병, 월출병 등 온갖 모양의 병을 고루 갖추어 놓았으며 그 속에 들어있는 술로는 포도주며 국화주, 과하주, 석 달 열흘을 담가두어 깊은 맛이 나는 백일주며 소주, 황소주, 일년주, 개당주, 가목로, 향기로운 연잎술, 소나무 잎술 등을 고루 갖춰 놓았다. 호화로운 상차림에 춘풍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추월이 가냘프고 고운 손으로 춘풍에게 술을 따랐다. 자, 그러면 이제 자네의 권주가나 들어보세. 추월이 붉은 입술을 열어 권주가를 불렀다.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100년 36,000일을 살아서도 근심 있는 날과 즐거운 날을 둘로 나누면 100년도 안 되는데 술 권할 적에 어서 잡수시오. 100년을 못 살 인생 아니 놀고 어이할까. 이 술은 술이 아니라 먹어도 죽지 않는 이슬과도 같은 것이오니 쓰거나 달거나 잡수시오. 덧없는 우리 인생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니 살았을 때 마음껏 먹사이다. 춘풍이 추월이 건넨 잔을 받아 마시고는 흥에 겨워 말했다. 추월, 춘풍 연분 맺어 하나 되어 놀아볼까? 그러자 추월이 노래로 답했다. 오약꽃 희고 복숭아꽃 붉은 시절에 춘풍도 좋거니와 이슬 희고 국화꽃 노란 시절에 추월이 밝았으니 춘풍이 좋을시고 봄바람 춘풍과 가을달 추월이 만났으니 연분 맺어 흥겹게 놀아봅시다. 춘풍은 추월에게 홀딱 빠져 추월이 건넨 술을 마음껏 마셨다. 이날부터 이 춘풍은 장사는 내팽개치고 2,500냥을 물쓰듯이 썼다. 추월의 집에서 지내며 종일 취하여 놀기만 했다. 추월의 집에서는 날이면 날마다 권주가가 울려 퍼지고 기름진 음식 냄새가 풍겨 나왔다. 추월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천 냥의 돈을 뜯어내려고 온갖 아양을 부리며 졸라댔다. 비단 초록저고리가 입고 싶어요. 그러니 사주세요. 내 쪽머리에 꽂을 은비녀도 하나 필요하답니다. 금에 봉황을 새긴 비녀도 갖고 싶어요. 놀이개도 몇 개 필요하니 해주시겠어요? 추월의 말에 춘풍은 큰 소리치며 돈을 꺼냈다. 그럼 사주고 말고 내 너를 위해 무엇을 못해줄까? 정말이죠? 그럼 정말이고 말고. 그렇다면
나 갖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추월이 아양을 떨며 춘풍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소반, 주전자, 화로, 양푼, 대야도 새로 필요해요. 반상, 안성, 유기도 갖고 싶고요. 또 뭐 있더라? 추월은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것들을 줄줄이 말했다. 그것들은 다 값이 나가는 물건들이었다. 참, 요강, 타구, 냄비, 청동화로도 있어야 돼요. 담뱃대도 백통대, 은대, 금대 여러 가지로 있어야 되고, 안주하려면 문어, 전복 편이랑 포도 있어야 된답니다. 쌀은 연안 백청에서 나는 상상미가 최고이니 그것을 사주세요. 동네 울산에서 나는 미역과 김도 맛이 좋다고 하니 그것도 사다 주고요. 이춘풍은 추월이 사달라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사주었다. 그 비용으로 수천 양이 들었다. 그렇게 이것저것 다 사주고 나니 1년도 못 가 돈주머니가 텅텅 비었다. 춘풍의 돈주머니가 빈 것을 알게 되자 추월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철없는 춘풍은 추월의 본 마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이제 돈이 없다고? 그렇다면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지. 추월에게 돈이 없는 춘풍은 필요 없었다. 그래서 추월은 춘풍이 오면 문전에서 박대하기 일쑤였다. 춘풍이 간신히 추월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추월은 등을 돌리고 앉아 춘풍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가을달에 봄바람이라 하던 우리의 애정을 잊지는 않았겠지. 춘풍이 추월의 마음을 돌리려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자 추월이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연분은 이것으로 끝난 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오. 한심한 양반 같으니라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소이다. 그러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주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춘풍의 말을 듣지도 않고 추월은 들고 있던 거울을 냅다 집어던졌다. 거울이 춘풍의 얼굴에 맞고는 방바닥에 떨어졌다. 당장 나가시오. 비렁뱅이 주제에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추월의 집에서 쫓겨난 춘풍은 아무리 생각해도 추월의 마음이 달라진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안팎으로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 섭섭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추월이가 하루아침에 변했소.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소? 이춘풍의 말에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허허, 이춘풍 자네는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먼. 내가 뭘 모른단 말이오? 한량들은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추월이가 일편단심 자네만 생각할 줄 알았던가? 돈 떨어지면 누구든지 쫓겨나기 마련이지. 진정 이럴 줄 몰랐단 말이오? 한심한 양반 같으니라고. 자, 이제 어디로 갈 것이오? 노자는 있소? 노자가 부족하면 내 한 푼 보태지요. 사람들은 춘풍을 비웃으며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이 춘풍은 처음엔 어찌된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이제 추월이의 진짜 속셈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돈 한 냥 쥐어주며 얼른 나가라고 하자 춘풍이 분한 마음에 추월의 집으로 다시 달려갔다. 원한금침 마주하고 누워 대동강이 마르도록 이별하지 말자고 굳게 약속한 우리 사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그 굳은 맹세는 모두 농담이었던가? 자네 어째서 내가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그렇게 손바닥 뒤질 듯 마음을 바꾸고 이리 박대하는 건가? 추월이 이 말을 듣고 혀를 차며 말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기생들이 어떤지 그리도 모른단 말이오. 우리 기생들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돈 가진 양반님 내면 누구든 사귈 수 있단 말이오. 평양기생 추월의 성품을 진정 몰랐단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가져온 돈을 나 혼자만 먹는 데 썼나요? 이 말에 춘풍은 할 말이 없어 멀뚱히 서 있기만 했다. 그러니 더 이상 긴 말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추월이 차갑게 춘풍의 등을 밀어내고는 대문을 쾅 소리나게 닫았다. 춘풍이 대문 옆에 비켜서서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제 신세가 참으로 한심하고 가련했다. 이제 어떡하나.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니. 곰곰이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집으로 가자니 아내 보기도 부끄럽고 또 호조돈 2,000냥을 빌려왔는데 한 푼 없이 돌아가면 곤장을 맞고 죽을 것이었다. 서울로도 못 가겠고 그렇다고 여기 평양에 남아있을 수도 없고 어디 멀리 떠나자니 노자도 없어서 그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그나저나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다. 그렇다고 국어를 할 수도 없으니 앞길이 막막하였다. 아이고, 이 내 신세. 그냥 대동강 깊은 물에 풍덩 빠져 죽을까? 아이고, 그 짓은 무서워서 못하겠구나. 목을 메어 죽을까? 아우, 그 짓은 더더욱 무서워서 못하겠구나. 내가 어쩌다가 아내 말을 안 듣고 평양으로 왔던고. 진작에 아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춘풍은 서럽고 슬퍼 탄식 소리만 내뱉을 뿐이었다. 춘풍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다시 추월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 양반이 왜 또 오셨을까? 이제 나하고는 아무 볼 일이 없을 텐데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할까? 춘풍은 얼른 추월에게 다가가 간절히 빌었다. 추월아, 추월아, 내 말 잠깐만 들어보거라. 우리 조선이 인정 많은 나라이거늘 어찌 그렇게 차갑게 구느냐. 제발 날 좀 살려주게. 내가 자네 집에 눌러앉아 물이나 깃고 불 때는 심부름이나 하게 해주지 않으려나. 추월이 눈을 흘기면서 대꾸했다. 여보시오, 이 양반아. 자네가 그전 행실을 못 고치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반말을 하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받을 수 있단 말이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심부름꾼이면 심부름꾼답게 굴어야 받아들일 거 아닌가. 추월의 말에 춘풍은 얼른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가씨. 한 번만 더 그따위로 행동하면 당장 내 집에서 쫓겨날 줄 각오를 하시오. 예, 아가씨.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잠이나 재워주고 밥이나 먹여주시오. 춘풍이 굽실굽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그날부터 추월은 춘풍을 종처럼 부려먹으며 구박을 하였다.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 보니 춘풍의 입에서 아가씨가 절로 나오고 존댓말이 절로 나왔다. 춘풍은 추월의 집 심부름꾼이 되어 살았으되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느니만 못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춘풍이 맨상투 차림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이리저리 심부름 다니는 모양은 거지와 똑같았다. 이 빠진 헌사발에 다 식어 빠진 밥 한 덩이에 반찬이라고 해야 고작 된장 하나였다. 게다가 수저도 없이 뜰 아래 부엌에 서서 먹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여 목이 메고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춘풍이 그렇게 비참한 종살이를 하는 동안 날이면 날마다 한량들이 청산에 구름 모이듯 추월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좋은 술에 별의별 안주를 다 차려놓고 노랫가락 주고받으며 놀 때마다 춘풍은 뜰 아래서 방안을 슬쩍슬쩍 엿보았다. 그러자니 옛날 즐겁게 돈을 쓰며 놀았던 생각이 절로 났다. 눈에는 풍년이요, 입에는 흉년이구나. 눈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저 맛 좋은 음식들이 입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않을 것이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입에서는 군침이 절로 흘렀다. 춘풍은 제 신세를 생각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세상일 가소롭다. 나도 경성장부로 태어나 왈자 번님과 술 마시며 잘 먹고 잘 놀고 기생과 춤추고 노래하며 수만금을 허비하고
이제 알거지가 되었으니 세상 일 가소롭다. 때는 바람 쌀쌀하고 달빛만 조용한 추운 겨울이었다. 춘풍의 노래가 애절하게 울려 퍼졌다. 울고 가는 저 길어가 소식 좀 전해다오. 고향에 있는 아내가 그립구나. 나를 그리워하다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리저리 생각하니 대장부 일총 간장 봄눈 녹듯 하는구나. 춘풍은 이어서 매화 타령을 구성지게 불렀다. 매화야,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온다. 빌만도 하다마는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니 비지 말거라. 어화 세상일 가소롭다. 이때 추월의 방에서 놀던 한량들이 춘풍의 노래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래서 추월에게 물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시오? 노랫소리가 심상치 않구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추월이 그 말에 당황하여 얼른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놈은 내 집의 심부름꾼이랍니다. 그런데 어찌 노랫소리가 저렇게 슬플까? 서울에서 온 이춘풍이란 놈인데 노래를 제법 하나 봅니다. 너무 괴념치 마소서. 한량들이 서울이란 말을 듣고 춘풍에게 말했다. 서울에서 왔다 하니 정말 불쌍하구나. 어쩌다가 서울에서 여기 평안까지 왔을까? 자, 술이나 한 잔 받으시오. 한량 한 사람이 불러들여 술을 한 잔 가득 부어주니 춘풍이 얼른 받아 마셨다. 갈증이 났던 터라 벌컥벌컥 마시니 그 모습은 불쌍하기 짝이 없었다. 한편 춘풍의 아내는 춘풍이 떠난 후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먼 길 떠난 춘풍이 걱정되어 밤낮으로 빌고 또 빌었다. 멀고 먼 길장사 떠난 우리 서방님, 아무쪼록 장사 잘하고 소망 이루어 평안히 돌아옵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춘풍의 아내는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올까 하여 날마다 목을 빼고 기다렸다. 그런데 기다리는 춘풍은 오지 않고 이상한 소문만 들려왔다. 서울 사는 이춘풍이 평양에 장사하러 왔다가 추월이와 흥청망청 놀면서 수천금을 다 없애고 추월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지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춘풍의 아내는 가슴을 치고 통곡했다. 에고, 이 말이 웬 말인고.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단 말인가. 기생과 노란하다 한번 망하기도 어렵거늘 천리타향에 나랏돈을 빌려 가지고 가서 기생과 노란하다 또 망했단 말인가. 아이고 답답해라. 이제 누구를 바라고 산단 말인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여자로 태어나서 남편 한 번 잘못 만나 평생 이 고생을 하나. 내 팔자가 어찌 이리도 기구하단 말인가. 이제 어떻게 산단 말인가. 지질이 복도 없는 이 내 팔자 도망하기도 어려우니 차라리 남산 끝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으면 좋겠구나.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 팔자 또 있을까. 아이고, 이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염라대왕님, 어서 저승사자 보내어 내 목숨을 걷어가시오. 춘풍의 아내는 목을 놓아 한참 통곡을 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고개를 번쩍 들며 말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무슨 수를 내야 돼. 춘풍의 아내는 이를 부두둑 갈며 중얼거렸다. 평양으로 찾아가서 추월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감아쥐고 춘풍에게 달려들어 허리띠로 목을 메어 죽어야지. 악을 쓰며 울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니 그리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니야. 그렇게 죽을 수는 없는 일이다. 춘풍의 아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설사 춘풍을 서울로 데려다가 산다고 해도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 버릇이 또 나올 텐데. 아무리 생각하여도 뾰족한 수가 없구나. 밤낮으로 품을 팔아 빚을 다 갚고 옷 걱정 밥 걱정 없이 백년해로 하나 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람. 아이고, 원수구나 원수야. 평양 장사가 원수야. 이렇게 울며 불며 지내다가 어느 날 춘풍의 아내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춘풍의 바로 뒷집은 참판댁이었다. 노대감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댁은 나라에서 주는 녹봉을 받아 근근히 먹고 살았다. 마침 참판댁 맏아들이 급제하여 머지않아 평양감사를 한다는 소식이 들었다. 춘풍의 아내는 그 댁에 늙으신 어머님인 대부인이 계신단 말을 듣고 바느질거리를 얻으려고 그 댁을 찾아갔다. 후원별당 깊은 곳에 참판의 대부인이 평상에 누워있는데 형편이 안 좋아 식사가 부실하였는지 얼굴빛이 까칠했다. 마님,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신지요? 춘풍의 아내가 묻자 대부인이 기운 없이 대답했다. 아픈 데는 하나도 없는데 이래 기운이 없어 일어나질 못하겠구나. 그래, 바로 이것이야. 내 이 댁에 의지하여 남편을 살려내고 추월에게 당한 부끄러움을 씻어보리라. 춘풍의 아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참판댁을 나섰다. 그날 이후 바느질을 하여 번 돈을 다 들여서 참판댁 대부인의 아침 저녁 진지를 정성껏 차려갔다. 대부인이 받아먹고는 매우 고마워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대부인은 밤낮으로 근심하던 터에 하루는 춘풍의 아내에게 심각하게 말했다. 내 듣기로 네가 형편도 어렵고 바느질로 살아간다고 하던데 이렇게 날마다 맛깔진 음식을 차려오니 먹기는 좋다마는 내 마음이 도무지 편치 않구나. 춘풍의 아내가 여쭈었다. 제 집에 음식이 있어 저 혼자 먹기 무엇하여 마님이 잡수실까 싶어서 드린 것이옵니다. 마님이 맛있게 잡수시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저는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니 아무 부담 갖지 마시오요. 대부인이 이 말을 듣고 기특히 여겨 날마다 생각했다. 이런 어여쁜 안악이 있다니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꼬? 하루는 참판 영감이 대부인을 문안하고는 깜짝 놀라 여쭈었다. 아니 어머님, 요즘 무슨 좋은 일이 계시옵니까? 얼굴에 화색이 가득하십니다. 이에 대부인이 활짝 웃으며 앞집 춘풍의 아내 이야기를 꺼냈다. 춘풍의 처가 날마다 좋은 음식을 차려와 나에게 먹이니 기운이 절로 나는구나.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섬기는 그 정성에 감격했느니라. 참판이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아내를 불렀다. 내 어머님을 위해 날마다 음식을 차려오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칭찬을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그저 제 작은 정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춘풍의 아내가 머리를 조아려 겸손히 말하자 참판과 대부인은 입가에 가득 미소를 띄었다. 대부인은 춘풍의 아내를 더욱 기특히 보고 사랑해 주었다. 여러 날이 지나 드디어 참판이 평양감사로 가는 날이 돌아왔다. 지방 경사의 참판댁은 희희낙낙 떠들썩하였다. 이때를 놓칠세라 춘풍의 아내는 대부인께 공손히 인사를 했다. 이번에 임금님 은혜를 입어 평양감사를 하셨으니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인이 기뻐하며 말했다. 이번에 나도 평양에 가려 하니 너도 함께 가자꾸나. 가서 남편 춘풍이도 만나보고 평양 구경도 하고 네 생각이 어떠냐? 그 말에 춘풍의 아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춘풍의 아내는 쑥스러운 듯 뒷말을 살짝 흐렸다.
왜 말을 하다 마는 것이냐? 무슨 말인지 어려워하지 말고 해보려무나. 예, 그럼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저에게 오라비가 하나 있어온데 이번 기회에 제 오라비에게 비장짜리 하나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풍의 아내 말을 듣고 대부인이 흔쾌히 대답했다. 네 청을 내가 어찌 안 들어주겠는가.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풍의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부인께 몇 번이고 절을 올렸다. 대부인이 감사에게 춘풍 아내의 청을 이야기하자 감사도 그 자리에서 흔쾌히 허락하고 바삐 길 떠날 차비를 하라고 명했다. 춘풍의 아내는 감사의 말을 전해 듣고 집으로 바삐 돌아왔다. 춘풍의 아내는 없는 오라비를 있다고 하고는 제가 직접 평양으로 가려는 것이었다. 자, 얼른 남자 옷으로 갈아입자. 춘풍의 아내는 여자 옷을 벗어놓고 남자 의복으로 갖춰 입었다. 외올망건 대모관자를 쓰고 준비한 남자 옷 모두 갖춰 입고 씩씩한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니 의심할 바 없이 남자 모습이었다. 저녁 때가 되어 대부인께 상을 올릴 시간이 되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상을 들고 들어가 춘풍의 아내가 엎드려 여쭈었다. 마님, 춘풍의 처 문안 드려옵니다. 대부인이 웬 남자가 들어오자 깜짝 놀라 말했다. 춘풍의 처라고? 네가 진정 춘풍의 처란 말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제가 차려온 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부인이 맛깔진 상을 살펴보니 과연 춘풍의 처가 틀림이 없었다. 그런데 네가 남장을 하다니 무슨 일인고? 비장 차림을 한 춘풍의 아내는 간곡히 여쭈었다. 마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지아비가 놀기를 좋아하며 기생집에 다니고 돈을 물쓰듯해 두세 번을 망해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호조에서 돈 2,000냥을 비싼 이자로 얻어내어 평양에 장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하지 않고 추월을 첩으로 삼아 밤낮으로 술 마시고 즐기다가 2,500냥을 추월에게 다 뺏기고 그 집 심부름꾼이 되었다 합니다. 준풍의 아내가 울음을 삼키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제 마음 몹시 원통하고 분하던 차에 마침 천만다행 사또 은혜를 받게 되어 비장이 되어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양에 가서 추월에게 빼앗긴 호조돈 모조리 받아내고 지아비 다시 데려다가 백년해락하고 싶사옵니다. 만약 이런 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모두 마님 덕택이옵니다. 대부인은 춘풍의 아내가 하는 말을 다 듣더니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네 말을 듣고 보니 불쌍하고 가련하구나. 소원대로 하여 주마. 이때 마침 감사가 안에 들어오다가 남장을 한 춘풍의 아내를 보았다. 감사가 깜짝 놀라 호령했다. 네 놈이 어떤 놈인데 마음대로 안채에 출입하느냐. 저놈을 당장 잡아 결박하라. 감사가 천둥같이 분부를 내리는데 대부인은 잡아 말리고 웃으며 그간의 일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말을 다 들은 감사는 껄껄 웃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네 생각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이 기회에 남편 이춘붕의 버릇을 톡톡히 고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감사는 가까운 주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특별히 부탁을 했다. 자, 이 일은 누구에게도 알려지면 안 되니 모두들 입조심하시오. 자, 그리고 춘풍처는 들으라. 오늘부터 3일 동안 잔치를 연 후에 현신할 것이니 준비를 하시오. 드디어 새 비장이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날이 되었다. 춘풍의 아내로서는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춘풍의 아내를 흘낏흘낏 쳐다보며 수근수근 칭찬하며 말했다. 저 회계 비장 생긴 것 좀 보게. 정말 잘생겼네 그려.
수염이 없는 게 흠이긴 하지만 말이야. 춘풍의 아내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다음 날 평양을 향해 떠날 적에 골고루 갖춘 행렬은 찬란하고도 엄숙했다. 빛 좋은 백마 등에 앉은 벼슬아치들의 잘 차려입은 모습이 당당하고 화려했다. 이를 따르는 이방, 호방, 예방, 수배, 임배, 통인, 관노, 영마부들 등 다양한 계층의 관리들도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길고 긴 행렬은 구파바를 지나고 숫돌 고개를 넘어서 파주읍에 도착하여 잠시 하룻밤을 보냈다. 그 다음 날 임진강에 다다라서 앞뒤를 둘러보니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여기저기 구경하고 동파역을 지나 장다듭에서 점심을 먹고 취석골로 건너가 소파에서 다시 하룻밤을 묵었다. 그 다음 날 청석골에 도착하니 벽제 소리 건마성에 산천이 쩌렁쩌렁 울렸다. 금천읍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고개를 넘어서니 평산 땅이 눈앞에 펼쳐졌다. 고개를 넘어 태백산성 바라보고 남창역에서 지친 말을 먹이고 총수관에서 또 하룻밤을 묵었다. 그 다음 날 홍주원을 지나 구월산에 이르니 산세가 험하고 기묘했다. 봉산읍에서 점심을 먹고 동선령을 넘고 장방산성을 바라보니 좌우 산성의 경치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이제 거의 다 왔나 보군. 춘풍의 아내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황주 병영과 중하읍에서 하룻밤 묵고 또 출발하였다. 평양 수령들이 다 나와 감사를 맞이하고 모시는데 정삼품 무관인 천총에서 종사품 무관인 파총까지 어지러이 늘어섰다. 환영 준비를 하러 군악대가 나왔다. 악대가 연주하는 사면인 거문고, 가야금, 비파 소리가 온 산천에 울려 퍼졌다.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은 기생들도 좌우에 늘어서 일행을 환영했다. 대동강변에 이르렀다. 모여든 구경꾼이 성이 무너질 듯 가득했다. 감사 일행을 환영하는 포소리가 울렸다. 선화당에 자리를 잡아 앉았다. 그러자 100여 명의 기생들이 하나하나 인사를 했다. 사또가 기생들에게 분부했다. 비장들도 다 뵙도록 해라. 그러면서 사또께서 회계 비장, 즉 춘풍의 아내에게 농담을 건네며 눌리는 것이었다. 각처 비장 책방까지 기생을 곁에 두고 좋아하는데 자네는 평양 기생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마다하고 혼자 지낸다니 그게 참말이던가. 소인은 4, 5년을 혼자 살아 여자에 전혀 관심이 없사옵니다. 회계 비장의 숨은 뜻을 사또밖에 누가 알겠는가. 회계 비장은 자신이 맡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해냈다. 사또는 비장을 날로 믿어 곁에 두고 일을 맡기고 수만 양을 상으로 내렸다. 일을 하는 틈틈이 회계 비장은 춘풍과 추월을 몰래 엿보다가 하루는 큰맘을 먹고 추월의 집으로 찾아갔다. 중문에 들어서니 물통을 지고 가는 남자가 있는데 모습이 비참하고 불쌍하기 이를 데 없었다. 3년이나 빨지 않은 옷을 누덕누덕 기어 입고 쑥대머리로 더북하니 엉클어진 머리에 나조차 씻지 못하였는지 완전히 거지가 따로 없었다. 곁을 지나가기만 해도 역한 냄새가 폴폴 풍겨나왔다. 비장이야 제 남편인 줄 알았지만 춘풍은 제 아내인 줄 알 리 없었다. 저런 꼴을 하고 있다니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는구나. 하지만 비장은 슬프고 분한 마음을 추스르고 태연하게 추월의 방에 들어갔다. 간사한 추월이 회계 비장을 또 홀리려고 갖은 아양을 떨기 시작했다. 어서 오시와요. 왜 이제야 오신단 말입니까? 제가 회계 비장을 흠모하는 줄 모르셨단 말입니까? 추월은 콧소리로 아양을 떨더니 온갖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내왔다.
비장이 약간 먹는 체하며 심부름하는 춘풍을 가까이 오라 하여 음식을 내주며 물었다. 네 모습이 참말로 불쌍하구나. 네가 원래부터 거지더냐?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네가 어찌하여 그 지경이 되었느냐? 춘풍이 뜰에 납작 엎드려 아뢰었다. 소인도 본래 경성 사람인데 이리 온 사정이야 어찌다 여쭙겠습니까? 나으리 잡수시던 것을 소인 같은 전하 몸에게 주시니 그 은혜 감사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며칠이 지난 후 비장이 춘풍을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매고 말했다. 내 이놈 잘 들어라. 네가 바로 이 춘풍이냐? 큰 소리로 대답하거라. 끌려온 영문을 알 수 없는 춘풍이 벌벌 떨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예, 그러하옵니다. 제가 바로 이 춘풍이옵니다. 들은 바가 있는데 호조돈 수천 냥을 빌리고 4, 5년이 넘도록 한 푼도 갚지를 않았으니 네 죄를 알렸다.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했느냐? 이놈을 매우 쳐라. 사령이 긴 장대를 들고 10여 차례 힘껏 치니 춘풍의 다리에 피가 철철 흘렀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파. 아유. 춘풍이 신음소리를 냈다. 비장이 보고 차마 더 치지는 못하고 말했다. 춘풍아, 네 그 돈을 어디에 갖다 없앴느냐? 바로 아뢰어라. 춘풍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뢰었다. 호조돈을 가지고 평양에 와서 추월과 1년을 놀고 나니 한 냥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일로는 단 한 푼도 쓴 일이 없사옵니다. 그 말이 틀림없으렸다. 예, 그렇사옵니다. 춘풍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비장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추월을 잡아들인 후 형틀에 올려매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매우 쳐라. 비장이 호령하니 수령이 추월이를 씹여대 호되게 내리쳤다. 바른 대로 말하여라. 이래도 네 죄를 모르겠느냐? 추월은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말문을 열었다. 왜 저에게 춘풍의 돈을 묻는 것인지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뭐라고? 이것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군. 비장이 화를 버럭내며 말했다. 네가 어찌하여 네 죄를 모르느냐? 막중한 호조돈을 가명해서 물어주랴. 네가 먹었건을 무슨 잔말이 그리도 많으냐? 너를 호되게 쳐서 죽이리라. 저것에게 곤장 50대를 매우 쳐라. 이 소리에 추월이 기가 막혀 허둥지둥 사실대로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곤장을 맞아 죽을 판이었다. 나리, 바른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춘풍의 돈을 다 먹었습니다. 비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추월에게 호령했다. 그래서 어찌할 건지 말해보거라. 나랏돈 중하고 관가의 명령이 엄격하니 분부대로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겠사옵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비장이 큰 소리로 명했다. 호조의 공문을 띄어 너를 죽이라 하였으나 네가 먼저 죄를 알고 돈을 모두 바치겠다고 하니 너를 살려주겠다. 그 대신 호조돈에 그 이자까지 합하여 5,000냥을 바쳐라. 예,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10일 말미만 주시면 5,000냥을 바치리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곤장 100대를 맞을 줄 알아라. 알겠느냐? 예, 꼭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누구 명이라고 거역을 하겠나이까? 추월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비장은 추월의 다짐을 확실히 받은 후에 추월을 형틀에서 내려놓고는 춘풍에게 일렀다. 10일 내에 5,000냥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라.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먼저 올라가니 너는 곧 내 뒤를 따라 올라와 집으로 찾아오라. 춘풍이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었다. 나으리 덕택에 호조돈을 다 받아내게 되었으니 은혜 백골난방이로소이다. 서울 가서 비장님 댁에 먼저 문안을 올리겠나이다.
춘풍과 추월이 돌아가고 난 뒤 비장이 사또께 이모저모를 다 아뢰었다. 추월에게 서륙하고 남편 춘풍도 찾고 호조돈도 받게 되었으니 이 은혜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소인 외람되이 귀중한 이 자리에 오래 있기 죄스러워 떠나려고 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냐, 알겠노라. 아녀자의 몸으로 큰일을 해냈으니 참말로 기특하도다. 감사가 흔쾌히 허락하자 이튿날 춘풍의 아내는 감사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집으로 떠날 차비를 하였다. 그동안 감사께 상으로 받은 돈 5만 냥을 집으로 붙이고 여러 날 만에 집으로 돌아와 돈을 찾은 뒤 비장옷을 벗어놓고 춘풍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편 평양사또는 추월을 잡아들여 돈 5천 냥을 바치라고 명했다. 상어와 같은 재촉에 못 이겨 추월은 며칠 안으로 5천 냥을 다 갖다 바쳤다. 사또가 그 돈을 춘풍에게 돌려주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춘풍은 머리를 조아리고 거듭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춘풍은 비장 덕에 돈을 받아가지고 옷을 잘 갖춰 입은 뒤 은안장을 얹은 좋은 말을 타고 경성 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춘풍의 아내가 문 밖까지 마중 나와 춘풍의 소매를 잡고 깜짝 놀라는 척했다. 어떻게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그래, 장사는 잘 이루시었소? 춘풍은 제 아내를 보고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그새 잘 있었던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구경 좀 하게나. 춘풍은 돈 5천 냥을 여기저기 벌려놓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온 것처럼 꾸며 거들먹거렸다. 춘풍의 아내는 술상을 소박하게 차려올렸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자, 드세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춘풍이 흘낏 상을 보니 상차림이 수수하고 화려하지 않았다. 춘풍은 교만한 태도로 제 아내를 꾸짖었다. 안주도 좋지 않고 술맛도 없구나. 평양서는 좋은 안주로 매일 취하여 입맛이 좋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람. 내 다시 평양으로 가고 싶다. 아무래도 여기엔 못 있겠다. 춘풍은 젓가락을 그릇에 받고 고기도 씹다가 뱉으며 투덜투덜 푸념을 했다. 평양 제일 가는 기생 추월이와 좋은 술에 좋은 안주를 먹고 호강하며 지냈는데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허름하고 어설프기만 하구나. 그러니 호조돈이나 갚고 평양으로 내려가 적과 함께 살아야겠다. 춘풍의 그 거만한 짓은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할 수 없이 그 수를 쓰는 수밖에. 춘풍 아내는 상을 물려놓고는 밖에 나가 비장으로 다시 변장을 했다. 그러고는 꽃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진 담뱃대를 한 발이나 비껴물고 대문으로 들어서서 크게 소리쳤다. 여봐라, 춘풍아, 왔느냐? 춘풍이 자세히 보니 평양서 돈을 받아주었던 회계 비장이었다. 춘풍이 놀라 황급히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땅에 엎드려 어쭈었다. 소인은 오늘 경성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저물어 내일 문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리가 먼저 행차를 하시니 황공하옵니다. 비장이 짐짓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내 마침 이리 지나가다가 너 왔다는 말을 듣고 잠깐 들렀노라. 비장이 방 안으로 들어가니 춘풍이 아무리 제 방이라곤 하나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머뭇 문 밖에 서 있었다. 춘풍아, 어서 들어오지 않고 뭐하느냐? 춘풍이 황송하여 아뢰었다. 날이 앉아 계신 곳을 제가 어찌 감히 들어가오리까? 잔말 말고 들어오라. 춘풍이 마지못해 들어가니 비장이 말했다. 그때 추월에게 돈은 제때에 다 받았느냐? 날이 덕택에 곧바로 받았습니다. 못 받을 돈 5천 냥을 하루아침에 다 받았사오니 나으리의 덕이 태산 같습니다.
비장이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춘풍아, 그때 맞았던 매가 아프더냐? 소인에게 그런 매는 목숨을 건져주신 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찌 아프다 하겠습니까? 그래. 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내 맘이 좋구나. 그건 그렇고 네 집에 술이 있느냐? 내가 목이 말라 그러는데 술 한 잔 얻어먹었으면 좋겠구나. 춘풍이 발딱 일어나서 술상을 드리려 하자 비장이 크게 꾸짖었다. 네 아내는 어디 가고 네가 술상을 가지고 오려고 하느냐? 네 아내를 빨리 불러와 술상을 준비시켜라. 춘풍이 허둥지둥 아내를 찾아 나섰지만 아내가 있을 리가 없었다. 온 지방과 동네를 다 찾아도 없는지라 할 수 없이 손수 술상을 차려내었다. 비장이 한두 잔 먹은 후에 취한 척하며 말했다. 네가 평양에서 추월의 집 심부름꾼을 할 때 차림새도 누추하고 모양도 참혹하여 거지 중에 상거지였느니라. 그래, 추월의 하인이 되어 헌 누더기 발사계를 하고 심부름이나 하던 때가 생각나느냐? 기분이 어떻더냐? 춘풍은 혹시 제 아내가 문 밖에서 엿들을까 민망하여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랐지만 비장이 하는 말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비장의 입에서 또 어떤 소리가 나올까 안절부절하는 모습은 혼자 보기가 아까울 정도였다. 이때 비장이 명했다. 남산 및 박승지 댁에서 얼큰이 취해서 네 집에 왔더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구나. 그러니 속이나 풀게 갈분이나 한 그릇 가져오너라. 춘풍이 밖으로 나와 아무리 제 아내를 찾은들 있을 리가 만무했다. 춘풍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들어와 머문머문 눈치를 보자 비장이 춘풍을 또 꾸짖었다. 네 아내를 도대체 어디에다 숨겼느냐? 무슨 이유로 나를 안 입에는 것이냐? 춘풍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니 비장이 더욱 화를 내며 말했다. 네 진정 몹쓸 놈이로구나. 평양 일을 잘 생각하여 보아라. 네가 이제 집에 왔다고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더냐? 춘풍이 허둥지둥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가 죽을 쏘는 모습이 우습기 짝이 없었다. 한참을 꿈적거려서 갈분죽을 쏘어드리니 비장이 조금 먹는 체하고 춘풍을 주었다. 자, 네가 먹어라. 추월의 집에서 깨진 헌사발에 누룽밥 된장덩이를 찌그러진 숟가락도 없이 먹던 생각을 하면 먹어라. 춘풍이 받아 먹으면서도 제 아내가 밖에서 들을까 전전긍긍했다. 비장이 약간 누그러진 태도로 말했다. 밤이 깊었으니 네 집에서 자고 가야겠구나. 비장이 의광과 갓 망건을 벗으니 춘풍은 감히 가란 말을 못하고 구경만 할 뿐이었다. 손님 잠자리를 꾸며줄 아내가 없어서 당황하기도 했다. 그런데 비장이 의관을 벗은 뒤 일어섰다. 춘풍은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 여자였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분명히 여자였다. 춘풍이 깜짝 놀라서 자세히 얼굴을 쳐다보니 분명히 제 아내였다. 당신은... 춘풍이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춘풍의 아내가 활짝 웃으며 춘풍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시오, 아직도 나를 모르는가? 그제야 비로소 춘풍이 제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게 웬일인가? 회계 비장이 내 아내라니. 설마 귀신이 내 눈을 홀린 것은 아니겠지? 그러면서 춘풍은 다정스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춘풍이 불만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어찌하여 비장이 되었는가? 또 내가 아무리 잘못하였기로 그렇듯 형틀에 올려매어 매를 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자네 마음이 상쾌하던가? 춘풍의 아내가 차분히 말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당신을 형틀에 올려매어 매를 칠 때는 내 마음도 편치 않았소. 하지만 당신의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오.
아내의 말에 춘풍이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다. 그때 당신이 자청하여 돈 한 푼 곡식 한 말도 손대지 않겠다면서 수기를 써서 맹세하지 않았소. 그런데 무슨 미친 마음으로 호줬돈 수천 냥을 빌려가지고 평양장사를 간다고 하니 내가 참말로 기가 막힙디다. 춘풍은 그때 일이 생각나 얼굴이 붉어졌다. 가지 말라고 말리는 아내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마구잡이로 패던 생각이 났다. 그러고는 집안 재물을 몽땅 가져가 평양기생 추월에게 홀려 산거지 신세가 되었죠. 그 후 저는 분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밤새 울었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꾀를 냈답니다. 어떤 꾀를 냈단 말이오? 춘풍이 호기심으로 아내에게 바짝 다가앉아 물었다. 우리 뒷집에 찬판댁이 사시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찬판댁은 살기가 어려워 음식을 잘 못 들어 대부인의 몸이 쇠약해진 것을 보았을 것이오. 그날부터 바느질 품을 하여 번 돈으로 매일매일 아침 저녁 음식상을 올려 지극정성으로 모시었소. 대부인이 감복하여 저를 끔찍이 사랑하시게 되었소. 춘풍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던 것이오. 그 아드님이 평양감사로 가게 된 것이죠. 저는 대부인께 청을 하였답니다. 아드님이 평양감사로 갈 때 비장으로 데려가 달라고. 대부인이 흔쾌히 허락하셨죠. 아, 그렇게 해서 남복을 하고 비장으로 내려온 것이로구먼. 춘풍의 말을 듣고 춘풍의 아내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비장으로 내려갈 때 내 심정은 이랬다오. 평양에 가서 당신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곤장으로 반 죽음을 만들어 놓으리라, 이렇게 말이오. 그러나 막상 만나고 보니 불쌍한 생각에 그럴 수가 없었소.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어 밥을 빌어먹는 당신을 보니 어찌나 불쌍하고 안쓰럽던지. 그래서 차마 더 치지 못하고 용서하고 말았소. 여기까지 듣고 나니 춘풍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당신 때문에 4, 5년 동안 줄곧 고생하던 생각을 하면 그때 죽는다고 소리치며 맞던 당신매가 마치 깨소금 같으오. 춘풍의 아내가 소리내어 웃자 춘풍도 부끄러워하며 덩달아 웃었다. 춘풍은 처음에 아내 말을 들을 때는 서운한 마음도 들고 야속하기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이 모두 자신이 잘못을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아내는 무슨 잘못이 있는가? 자신같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고생만 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구해주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그동안의 일을 서로 다 풀어버렸다. 두 사람의 사이는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호조돈을 다 갚은 춘풍은 개과천선하여 술 마시기와 노름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잘 다스렸다. 그리하여 집안 형편은 날이 갈수록 넉넉해지고 아들, 딸도 낳았다. 집안은 화목하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춘풍의 아내는 어렵게 살았을 적의 일을 잊지 않고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하여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다. 그 뒤 평양감사가 임기가 되어 경성에 돌아왔다. 춘풍과 그의 아내가 평양감사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렸다. 두 사람은 평생 신의를 지켜 그분을 섬기어 모셨다. 이에 사람들은 춘풍의 아내를 가리켜 여중 호걸이라 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